오늘 나눌 얘기는 제 채널에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그리드 전략의 기초는 완벽히 갖추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래 이번 시간에는 양방매매 3부작의 마지막 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리드 양방향 봇을 원래 다루기로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양방향 그리드 봇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드봇 자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과 동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전략이란 거는 흔히들 물타기라고 부르는 방식의 전략이죠.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평단가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그리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리드 매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리드 전략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드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넘기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리드 전략은 유명한 걸로 부족할 정도로 자동매매 전략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전략이라고도 부르고 DCA라는 이름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어요. 실제로는 좀 다르긴 한데 자동매매 비판론자들에게 제가 몇 번 들은 대사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매매는 평소에 잘 벌다가도 시장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 다 잃는다. 눈치채셨나요? 좀 이상하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자동매매와 그리드 전략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의외로 개인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업체들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동매매 플랫폼 운영자나 개발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봇은 한 달 수익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 한 방향으로 가면 청산되는데?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냥 듣자마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리드봇을 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청산당해본 적 없는데요. 그리고 청산 위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를 사기꾼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동매매는 평소에 잘 벌다가도 시장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 다 잃는다. 이 말은 바로 골 에버리지 그리드 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골 에버리지에다가 그리드 폭도 아주 좁은 경우에 나타내는 특징에 대한 얘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드 전략의 몇 가지 특징에 기인하는데요. 그리드 전략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때로는 매매조차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잠깐만 설명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원리예요. 실제로 맞는 말이니까요.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니 조금만 반등해도 익절할 수 있다. 고점을 몰빵해 놓고 기도하는 것에 비해 리스크가 작다. 당연히 고점에서 몰빵한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작죠. 두 번째 특징은 승률이 아주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래가 아주 많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촘촘하게 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죠. 거래 볼륨을 늘려서 레퍼럴을 확보하기에 최고입니다.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런 특징들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쉬운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업용 봇의 수익 구조가 레퍼럴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장점은 눈에 띄고 리스크는 숨겨지는 구조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면 혹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만큼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누구나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발전된 시대에는 더 심하죠. 예전에는 개발자였는데 손뇽 지한 10년 되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바이브 코딩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문가인데 나도 이런 거나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간혹 저희 카카오 오픈톡방에 사기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에 가깝게 이 그리드봇을 팔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봇을 홍보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영업사원만이 아니라 이 봇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인계하는 업체 개발자조차도 전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설명하기 쉽고 쓰기 쉽고 거래량은 많으니까 사업성으로 보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그리드봇만 주구장창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매매 입문을 그리드봇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업체의 말만 믿고 업체가 제공해준 세팅값대로 운영할 경우에 짧은 기간에만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결국에는 청산으로 마무리가 되죠. 안타깝게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업적인 부분은 빼고 그리드 전략 자체만으로 평가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쓸만한 전략이냐 아니냐에 대한 제 의견은 충분히 쓸만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매매, 디렉셔널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이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멘텀 전략이라고도 불리우는 추세 전략과 대부분 그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귀 전략, 이 두 가지입니다. 추세 전략의 핵심 철학은 오르는 놈은 더 오르고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즉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핵심 철학입니다. 회귀 전략의 핵심 철학은 당연하게도 추세 전략과 반대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귀죠. 가격이 일시적으로 과매도 또는 과매수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결국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 전략은 회귀 전략이죠. 수많은 추세 전략이 존재하듯이 회귀 전략 또한 수없이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추세 전략과 회귀 전략 중에 무엇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어떻게 동시에 유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드 얘기로 돌아가서 이상하죠? 분명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청산당하는 아주 나쁜 전략인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 이젠 또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에는 좋은 그리드와 나쁜 그리드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그리드 전략은 이해하고 싶고 만들기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해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지만 사실 그리드 전략은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산 관리와 포지션 사이즈인 면이에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청산당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포지션 사이징과 자산관리 원칙이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고통이에요. 추세 전략에 비해서 심리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로 포지션 사이징이 정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현물 시장에서 그리드 전략을 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단순해지죠. 청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일정 수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평단가 위로 올라가면 익절합니다. 이러면 해당 종목이 영원히 평단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기게 되겠죠. 너무 물타기를 빨리 해서 더 이상 물탈 돈이 없는 경우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유있게 물을 타서 상당히 하락하더라도 물탈 자금 여유만 있으면 계속 물타면서 평단가를 낮추다 보면은 언젠가 평단가 위로 올라올 테니 익절하면은 패배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이고 당연히 패배는 없는데 평단가를 장시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일부만 보수적으로 진입하다 보면 자본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 자산 대비로 보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선물 상품을 거래합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죠.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청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쓰면서도 청산 확률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포지션 사이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시간 물려있으면 8시간마다 내야 할 펀딩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단가 말고도 별도의 청산 조건을 추가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숏 추세 전략으로 해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전략을 만들거나 시작하는 건 쉬운데 제대로 세팅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드 전략의 운영이 추세 전략보다 어렵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그리드 전략이 편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특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오한말을 든 사람하고 가볍지만 튼튼한 나무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싸움을 해요. 또 다른 예로 엄청 빠른 잼만 날리는 복서와 그리고 둔하지만 한 방에 KO 시킬 수 있는 스트레이트만 날리는 그런 복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같습니다. 나무 막대기는 가볍기 때문에 상대방을 많이 때릴 수가 있겠죠. 피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때려야 되겠죠. 평소에는 한 대도 얻어맞지 않고 이기기만 하는데 한 방 제대로 맞으면은 죽겠죠. 반대로 상대편인 오한말을 든 사람은 무거워서 상대방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 점에 얻어 맞아야 되죠, 나무 막대기로. 근데 한 대만 맞출 수 있으면 싸움에 이길 수 있고 그동안의 손실을 전부 만회하겠죠. 눈치채셨겠지만 나무 막대기가 그리드고 오한마가 추세 전략입니다.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싸우는 동안 누가 더 무서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리드의 리스크를 경험해 보신 분이 느끼는 공포긴 하죠. 그리드 전략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처음으로 그리드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필이면 처음 알게 된 게 좀 나쁜 사람이어서 속아서 리스크고 뭐고 모르고 매일매일 따박따박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청산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겠네요. 그렇게 청산을 맞은 다음에. 첫 번째는 그제서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본시들을 태운 걸 후회하면서 공부를 살짝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자동매면 다 사기야 하면서 분노하면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개인으로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번 당하고 다시는 이쪽을 안 들어오니까요. 세 번째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하필 지금 터진 것일 뿐이라고 세팅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좀 제일 문제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일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니저일 수도 있고 잘못된 스승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이건 진짜 아무 문제 없고 다시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시드를 다시 태우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인 공부를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경우에 공부하고 시작할 걸 하고 내가 베팅을 너무 세게 했잖아 라는 또 잘못한 반성을 해요. 그래서 베팅 금액은 줄이고 그리드 폭은 늘리는 식으로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청산당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수적으로 세팅했더니 또 시장이 잠잠해요. 어느 세월에 복구하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터졌던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후에 나름 논리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다시 키웁니다. 근데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또 터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극히 일부의 시작 버튼만 있는 사기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업용 그리드 전략은 그리드 폭과 베팅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듯 위험한 세팅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그리드 폭이 좁아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무리한 세팅을 강요하지까지는 않아요. 무리한 세팅을 강요하고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는 아주 드문 경우를 빼고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를 못 느끼는 정도입니다. 사실 그리드 전략 자체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자산의 일부만을 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에 진입하는 전략에 비해 거래량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당연하고도 냉정하게 결국 올바르게 전략을 세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은 그리드 전략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노스트라 시그마라는 그리드 전략을 주력 전략 중에 하나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고요. 공개드린 기본 세팅만으로 그 긴 코인 역사 동안 단 한 번의 청산도 없었고요. 수익률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화면이 띄워놨는데 이 세팅이 제가 처음 세팅했던 거와 동일한 세팅입니다. 아무런 손을 안 댄 기본 세팅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인 거를. 진입 동감도 4.2에 20회, 50%, 5%씩.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세팅 값이죠. 이런 세팅 값인데, 종목 역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게 리플 4시간 캔들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26년 초까지 횟수로는 이제 6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수익 곡선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엔비디가 45%에 수익률 590%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승률이 너무 높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드 전략 치고는 승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무조건 입절을 해야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는 있겠죠. 이건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쓰는 거고, 레버리지를 조금 써볼까요? 요거를 10으로 바꾸면 좀 아슬아슬해지겠죠. 10%씩 20회 진입하는 거니까 총 200% 쓰는 겁니다. 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군요. 넣어볼까요? 이렇게 수수료까지 넣어서 이제 세팅을 해보면 물론 아슬아슬한 세팅이죠. 왜냐면 레버리지 2배를 썼기 때문에 엄청 큰 하락이 있었을 때는 엔비디가 좀 큽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익은 3700%대로 늘어나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공하는 이 시그마봇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본과정 오류나 함정이 전혀 없습니다. 시그마봇을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그마봇을 비롯한 노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레퍼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드리는 걸로 원칙을 바꿨기 때문에 제 레퍼럴 안 쓰셔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동 매매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양방향 그리드봇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꿀잠 자요.